세법 하나만큼은 김문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증세 특강을 할 건데 이게 상증세가 애매하죠. 1차 시험에서 두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볼 양은 좀 적지 않고 양이 좀 되고, 그리고 사실 증여세 쪽에 변칙적인 거래에 따른 증여 의제 같은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쪽은 1차 때 준비하기는 좀 너무 버거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딱 나올 만한 거 한두 개만 찝어가지고 좀 보도록 하고, 일단 상속세 위주로 해서 이번에 상속세 쪽에서도 개정된 내용이 좀 있거든요. 말 문제로 나올 만한 개정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증여세 쪽에서는 변칙적인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같은 경우에는 나올 만한 거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만 살짝 보고요. 그 자세한 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잘못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1차 때에서는 걔네들은 한두 개만 나올 만한 것만 보고 2차 때 좀 자세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걔네들 빼고 할 거고, 교재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그 교재 안에 있는 OX 문제는 다 풀어볼 거고요. 웬만하면 공부했던 내용들은 OX 문제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여기다 좀 띄워놓고서 객관식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제 계산 문제들 몇 개는 띄워놓고서 문제 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우리 좀 파이널 핵심 정리 세법 그쪽에 있는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상속세 보시면은 이제 5-2페이지죠. 5-2페이지에 상속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유형 및 과세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증여, 상속, 유증, 사인 증여 이렇게 나오는데, 증여는 부의 무상 이전인데 살아생전에 타인한테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는 걸 증여라고 하는 거고요. 걔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상속은 이제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를 받은 자, 법률상의 지위를 일정한 자가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 거, 그걸 상속이라고 하는데 걔는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당독행위를 말하는데, 유언한 거죠.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건데 그것도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도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사인 증여는 살아생전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살아생전에 내가 한 두 달 뒤에 너한테 토지 하나 이거 줄게, 건물 하나 줄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뭐냐면 대신에 내가 사망하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사망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사망하면 내가 너한테 토지 하나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은,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망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증여를 사인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증여도 전부 다 사인증여, 유증 다 증여긴 한데 사망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증여이기 때문에 유증과 사인증여도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상속은 당연히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유증과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체계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법인이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뭔가를 받을 수가 있고, 또는 개인이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뭔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자산을 취득하나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자산 수증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입금이 돼서 법인세가 과세가 돼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자산 수증이익이 돼가지고 그게 입금이 되니까 각사하면서 이렇게 포함이 돼서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비영리법인은 아시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만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자산을 공짜로 받은 거는 수익사업소득이 아니에요. 뭔가 장사해가지고 벌어진 소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누군가로부터 자산을 공짜로 받으면 그게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니까 법인세가 과세가 안 돼요. 그럼 뭘 과세할 거냐? 걔네들은 이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공짜로 뭔가를 줬다면 그러면은 그건 상속세가 과세되는 거고, 누가 살아생전에 공짜로 뭔가를 줬다면 그거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부의 무상 이전에 따라 가지고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 자산을 공짜로 취득을 한 거예요. 무상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게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받은 거죠.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받으면 그러면 사업 관련된 자산 수증 이익이 돼서 사업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사업소득으로 해가지고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사업과 무관한 자산 수증 이익은 그거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그래서 그게 사업과 관련된 취득이냐, 사업과 무관한 자산의 취득, 무상 취득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용어의 뜻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용어의 뜻도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말문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상속에 대한 얘기인데, 상속은 말 그대로 그 위에서 얘기했던 민법상 상속,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를 받은 자의 법률상의 지위를 일정한 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 이게 바로 민법상의 상속이거든요. 근데 상속은 당연히 그 민법상의 상속을 말하면서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유증, 사인증여, 그죠? 이것도 상속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디귿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민법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죠? 특별 연고자.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에요. 상속인이 아닌데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생기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피상속인 마지막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가 있던 거죠. 요양 간호를 해준 자가 있고, 가족 상속인이 아닌데, 가족이 아닌데 요양 가족을 해준 자가 있던 거고, 상속인은 아닌데 아무튼 특별한 뭔가 연고가 있던 자가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을 다 모아가지고 특별 연고자라 그래요. 이 특별 연고자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 연고자는 무조건 상속권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이 특별 연고자는 누군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A라는 자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A라는 자의 자식들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돼요. 근데 A라는 자의 자녀가 있는지 또는 손자, 손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재산이 많은데 상속세를 낼 만한 재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A라는 분이 사망을 했는데, 근데 이게 자녀가 있나? 혹시 직계 비속이 있나? 형제가 있나?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공고를 해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해가지고 상속권을 주장한 자가 있는지, 그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한 있는지를 기다려 봅니다. 근데 일정 기간 내에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다면, 그러면 그 A라는 자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마지막에 요양 간호를 해주든지, 누군가가 막 이렇게 뭐 집사처럼 거기서 계속 집안일을 좀 봐주는 사람이 있었든지, 그런 사람들이 특별 연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속권을 주장한 자가 없으면, 그러면은 이 특별 연고자가 청구에 의해 가지고 상속 재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청구에 의해 가지고 청구에 의해서 상속 재산을 분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 연고자도 상속 재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 연고자. 그 다음에 신탁과 관련된 건데, 이게 유언가 우리가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상속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뭐를 주고 누구한테 뭐를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유언장을 남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막 굉장히 법적으로 절차가 복잡해요, 사실은. 유언장 남기고 뭐하고 해서 그걸 집행하는 거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이거 좀 간단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예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갑이라는 자가 살아생전에 신탁회사에다가 내 자산을 맡기는 거야. 여기다가 신탁 재산을 맡기는 거지. 재산을 신탁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을 여기다 이제 신탁으로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죠. 맡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운용을 하게 하는데,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익자를, 자기 아들을 수익자로 잡는 거야. A가 이제 아들이거든요. A를 이렇게 수익자로 지정을 딱 해놓고서 살아생전에는 못 받는 거야. 이게 자기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런 신탁을 유언을 대용하는 신탁이다.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합니다. 유언으로 그 재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신탁 재산에다 맡겨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사망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원본이 아들한테 갈 수도 있고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언장을 남겨가지고 이게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뭐하고 하면은 그 법정 관리인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쉽지 않은데, 이건 아예 신탁회사에서 아예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수익자한테 재산이 남겨지는 겁니다. 그걸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망하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자립심을 좀 갖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사망했는데 이런 거죠. 내가 사망한 뒤에 자녀가 취직을 해서 3년 이상 근무하면, 그리고 이런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신탁을 맡기는 거죠. 사망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자녀가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러면은 신탁회사에서 얘한테 이제 맡긴 신탁 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얘한테 이제 주는 거죠. 유언 대용 신탁. 이것도 상속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 상속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맡겨놨다가 사망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유언 대용 신탁. 그래서 가로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탁 계약에 의해서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그 사망에 의해 가지고 신탁 재산의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재산의 기한, 거기서 말하는 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신탁 재산의 기초한, 이런 표현입니다. 기초로 한, 신탁 재산을 기초로 한 급부를, 신탁 재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그 수익에 대한 급부를 내가 받는 그러한 신탁을 말하는 거다. 이것도 일종의 상속이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신탁법에 따른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맡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맡겨가지고 얘가 수익자인데 또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아예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이 A의 아들도 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B가 있잖아요. 사망하면 그 다음에 누가 또 이게 수익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또 아들이 수익자가 되게 이렇게 수익자 연속 신탁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넘어가면 이게 또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수익자 연속 신탁. 그래서 수익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수익자가 가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그죠? 또 다른 사람이 새롭게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또 아들이거나 뭐 이렇게 동생이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또 상속이 또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속의 상증세법상 상속의 범위는 민법상의 상속, 유증, 사인증여, 그리고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 및 유언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까지도 다 넓은 의미에서 상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은 말 그대로 이제 사망한 날 또는 이제 사라졌다면 이제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못 찾게 되면 실종 선고가 내려지거든요.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날이 이제 상속 개시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망했다면 사망일이고, 사망한 날, 실종됐다면 실종 선고일이 상속 개시일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면서 다음에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가치가 있는 물건이거나 권리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속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것은 상속 재산이 아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신에 전속한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였는데 또는 어떤 자격이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그 대표적인 게 회계사. 회계사는 제가 사망하면 우리 아들이 회계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회계사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분명 어떤 재산적 가치가 분명히 있지만, 회계사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거다. 내가 사망하면 없어지는 거다. 없어지는 권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회계사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들, 회계사 자격, 세무사 자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피상속인 일신에 전속하는 거니까 사망으로 해서 소멸되는 거잖아. 그런 건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상속인은 누구냐? 이제 상속의 범위는 굉장히 넓었는데 상속인은 누구냐? 그래서 상속인은 이제 민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민법상의 상속. 그러면은 민법상의 상속인뿐만이 아니라 상속 포기자와 특별 연고자를 상속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은 일단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는 거고, 그럼 민법상의 상속인이 누구냐?
민법상의 상속인은 민법상의 법정 상속 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자가 상속인이 돼요.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에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상속인이 그 우선순위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해가지고요.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 직계 비속이 없으면 2순위는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 직계 비속도요. 갑이라는 자가 사망했는데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어. 그러면 직계 비속 내려갈 때 먼저 걸리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갑의 아들이. 그러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갑의 손자만 있다. 그러면 갑의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상속인은 직계 비속을 밑으로 직계로 내려가다가 먼저 걸리는 쪽에 있으면 그래서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이제 있을 때까지 쭉 없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 직계 존속. 없으면 형제 자매, 법정 상속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도 없으면은 이제 사촌 이내에 인척은 안 돼요. 혈족만 되는 거예요. 우리 친척은 혈족과 인척이죠. 혈족은 피로 연결된 자고 인척은 피로 연결된 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고모는 혈족이고 고모부는 인척이죠. 인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계는 옆으로 퍼진 거죠. 이렇게 옆으로 퍼진 거. 직계 위아래로 없으니까 그리고 형제자매 없으니까 옆으로 퍼진 자들 중에 사촌의 반계 혈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민법상의 상속 순위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는요. 배우자는 직계 존비속이 1순위일 때 배우자는 무조건 공동상속인이 돼요.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면 직계 존비속도 없고 누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인이에요.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인,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민법상의 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이 민법상 상속인 이제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상속인은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인뿐만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 또 상속인으로 봐요. 상증세법에서는. 그리고 상속인이 아무도 상속권을 주장한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을 분여받는다는 얘기는 상속권을 주장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특별연고자가 상속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특별연고자가 상속인이 되려면은 일정 기간 동안 상속권을 주장한 자가 없어야지만 특별연고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얘까지도 될 수는 있다. 민법상의 상속인, 그리고 상속 포기자는 민법에 의해 가지고 저 상속 안 받을래요 라고 상속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인이 되는 거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상증세법에서의 상속세는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갑이라는 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상속개시일이라고 하잖아요. 상속개시일 날 재산이 엄청 있어요. 근데 자녀가 지금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상속을 포기하겠대요.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겠대요. 왜냐하면 그 A는 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미리 증여받은 게 있거든. 그러면 상증세법에서 상속세는요. 상속인들은 개시일 전 10년 내에 미리 증여했던 게 있으면 여기 이것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누수세를 적용해서 상증세 계산하고 상속세 계산하고요. 이때 증여세 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기납세로 빼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 시점에 상속 포기를 했다 할지라도 사전에 뭐 받은 게 있다면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해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거니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자도 상속인이 돼가지고 납세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증여받은 게 있는 자라면 아무리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상속 포기자 또는 뭐가 있냐면 이때 상속 포기했어. 누가? 사전 증여받은 것도 없어. 이때 재산이 있는데도 상속을 포기했어. 누군가가 상속을 포기했어. 그래서 왜 포기했지 보니까 뭐냐면 좀 이따 제가 공부할 건데 추정상속재산가액.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남긴 자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거에 10배가 더 있었거든. 근데 10배 더 있었는데 이것만 겉으로 보이고요. 사망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1년 또는 2년 내에 엄청난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디에다 묻어둔 거야.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얘는 있는데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추정상속자산가 이걸 공부할 건데 상속계 실전 일정 기간 내에 이제 2년 내에 5억 이상, 1년 내에 1억 이상 은행에서 인출했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했거나 뭐 이런 것들 인출했거나 처분했거나 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 금액을 인출하거나 처분해가지고 어디다 묻어놨다는 거거든. 그 사실 그 지도를 내가 갖고 있거든. 어디다 묻어놓은 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 요거 내가 안 받아도 되거든. 그러니까 상속세 저는 상속 포기할래요. 아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납세모가 있는 계속 누구로 하는 겁니까? 상속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니까. 묻어놓은 거 내가 묻어놨잖아. 아버지가 묻어놓은 거지.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이거 가지고 이게 어디다 기부한 거다. 아니면 뭐 한 거다. 이런 입증을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버리거든요. 그럼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자도 상증세법에서는 여전히 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인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이게 말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민법상 상속 포기자도 상증세법에서는 납세 의무가 있는 누가 되는 겁니까? 상속인이 된다. 아까 얘기했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특별연고자도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 특별연고자가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되려면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여를 받으면 그럼 얘도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은 민법에 따른 상속인뿐만이 아니라 상속 포기자 및 특별연고자를 다 포함을 한다. 되는 거고 이제 수유자 해가지고요. 수유자는 이제 상속인하고 다르게 이제 수유자라고 하는 거는 상속 재산을 유증이나 사인 증여로 받게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증이나 사인 증여로 상속 재산을 받게 된 자는 상속인은 아닌데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네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한 5년간은 그 친구 때문에 재밌게 사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좀 어렵게 사니까 난 재산이 좀 많이 있으니까 유언으로 그 친구한테도 얼마의 재산을 남긴 거지. 상속인은 아니잖아요. 상속인 아들이 있고 근데 그 상속인이 아니지만 유언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 재산을 받게 된 자, 그 사인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가지고 받게 된 자를 넓은 의미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수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증을 받은 자, 사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 그렇죠? 그다음에 유언 대용 신탁 및 수익자 연속 신탁에 의해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상속인 아들이라면은 그냥 상속인이 되는 거고. 근데 아까 그런 유언 대용 신탁으로 해서 이렇게 된 수익자가 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아니면은 수유자가 되는 거고. 상속인이 아니면 수유자가 되는 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상속인은 아닌데 상속 재산을 유증 등에 의해 가지고 받게 된 자를 수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증여에 대한 얘기. 증여는 그냥 살아생전에 사망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의 부상 이전을 하게 되면 증여가 되는 거니까 그냥 증여는 넓은 의미에서 그게 다 증여다. 그러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나중에 증여세법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민법상의 증여는 실제로 어떤 재산을 누군가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걸 우리가 증여라고 하는 건데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요. 완전 포괄주의. 내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산을 딱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 사람한테 싸게 판 거지. 시가 10억짜리인데 그 주워버렸으면 증여잖아요. 그죠? 시가 10억짜리를 저한테 주면서 2억을 받은 거야. 뭔가 돈을 받긴 받은 거지. 그럼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팔았으니까. 그럼 그 차이 나는 금액도 사실 저한테 그냥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는 내가 어떤 재산을 줬는데 재산 주고 난 다음에 제가 재산을 받았는데 내가 주식을 줬거든요. A 회사 주식을 줬는데 그 A 회사가 좀 있다가 굉장히 큰 회사 합병당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간 거야. 내가 뭔가 재산을 줬는데 그 재산에 대한 가치가 증가가 돼버린 거죠. 증여 후에 가치가 증가됐어요. 그것도 증여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준 거는 주식만 줬는데
그 주식의 가치가 증가가 된 부분. 그건 내가 준 건 아니잖아요. 준 이후에 가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치가 증가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치가 증가된 것도 상증세법에서는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말 그대로 딱 준 것만 증여인 건데, 그렇죠? 증여 계약에 의해서 준 것만 증여인 건데 상증세법에서는 완전 포괄주의. 완전 포괄주의. 그래서 어떤 재산이 타인한테 어떤 재산을 줬더니 그게 재산 가치가 증가가 되는 것도 증여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이익을 이전하는 것도 증여가 되고 완전 포괄주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증세법에서 하는 증여는 완전 포괄주의다. 그래서 거기에 증여재산에 보시면은 기억하고 니은은 상속재산과 마찬가지죠. 금전,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그게 그 3번 그 디귿 있잖아요. 그 디귿이 완전 포괄주의 때문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다 증여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이게 왜 거주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하고 비거주자가 사망했는데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재산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랑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이거는 소득세법을 그대로 준용을 해요. 그래서 거주자가 사망했으면은 그러면은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상속재산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범위가 달라지는데 거주자의 정의는 소득세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중자는 이제 증여에서 나오는 건데 증여에서는 이렇게 상속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 되는 거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거죠. 또는 아까 상속인이 아닌데도 공짜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 뭐라고 했었죠? 수유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 재산을 받는 거죠. 증여는 증여 재산을 주는 사람이 증여자가 되는 거고요. 증여 재산을 받는 사람은 수중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이나 수유자한테 상속 재산을 주는 거고요. 그렇죠? 증여는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증여 재산을 주는 거죠. 수중자는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상속인이나 이제 수유자, 그러니까 상속인은 이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 수유자 쪽에서는 여기 수유자는 당연히 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자가 사망하면서 자기가 만든 회사야. A 회사가.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A 회사에다 기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망하면 이거 A 회사한테 줘라. 유언을 남긴 거야. 재산의 절반이 A 회사에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유자가 영리법인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영리법인이 그러면 절반의 재산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까 영리법인은 받은 재산에 대해서 무슨 세가 과세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리법인은 자산수중이익은 입금이 되는 거니까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는 거니까 무슨 세를 안 내는 겁니까? 상속세가 면제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영리법인이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은 그걸 받으면은 상속세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수중자의 증여세 과세되는 수중자는 아예 수중자는 영리법인은 수중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영리법인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럼 영리법인한테 공짜로 자산 줄 수 있잖아. 살아생전에 그냥 그걸 우리가 기부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기부라고 하는 거고 기부받은 법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걔를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수중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수중자에는 아예 뭐가 빠지냐면 영리법인이 빠져요. 영리법인이 아예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아예 영리법인이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중자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중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 가로 열고 국내에 본점이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비거주자 그리고 본점이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 아예 수중자 자체에는 누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증자 자체에는 아예 영리법인 자체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여기 상속에서는 수유자에 누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영리법인 유언에 의해 가지고 남길 수 있으니까 수유자가 돼요. 근데 이 영리법인이 받아가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세가 면제가 되는 거고, 그런 의미고. 그러면 살아생전에 영리법인한테 그럼 공짜로 뭐 줄 수 있죠. 그 영리법인이 공짜로 뭘 받으면 그 영리법인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수증자라고 하지 않고요, 기부받은 법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부를 받은 법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부받은 법인이 되는 거고, 아예 수증자에는 영리법인 자체가 아예 제외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특수관계는 이제 본인과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영 지배관계 등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당연히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고요. 그 본인도 그 특수관계자의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특수관계자한테는 나도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쌍방관계에 의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이제 과세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이고 너무 작은데,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세율을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세율이 같거든요. 세율이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세율이 10%예요. 1억 초과했는데 5억 원까지는 20%고요. 사이는 5억을 초과했는데 10억 원까지는 30%예요. 10억을 초과했는데 30억 원까지는 40%가 되고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부분은 50%예요. 그래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이렇게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가 돼요. 뒤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걸로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취득과세형, 유산 취득형이라고도 합니다. 취득과세형이라고 하는 거는 갑이라고 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4명한테 A, B, C, D한테 각각 1억씩 증여를 한 거예요. 1억씩 공짜로 줬어요.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때 이쪽 취득한 쪽 입장에서 초과누진세를 적용할 거냐, 각각. 그럼 각각 다 1억씩 받았으니까 다 10%잖아요. 그러면 각각 10%씩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세금을 낼 거냐, 아니면 얘가 준 금액은 총 금액이 4억을 줬잖아요. 얘가 준 금액 총 4억에 대해서 한꺼번에 초과누진세를 적용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가정한다면 1억까지는 10%하고 1억과 5억 사이에 있는 3억은 20%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한꺼번에 과세를 하게 되면 7천만 원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억까지는 10%하고 1억 넘어가는 3억은 20% 하게 되면 7천만 원 되죠. 그 7천만 원을 4분의 1씩 내게 할 거냐, 아니면 각각 자기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초과누진세를 적용하면 다 1억씩이니까 1,000만 원씩만 세금을 낼 거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총합 금액이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요. 한꺼번에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율 적용하고, 그리고 그걸 각각 4분의 1씩 낸 다음에 전체 7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때 각각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겠다. 그럼 각각 10%가 되는 거니까 1,000만 원씩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이거를 취득과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요거를 취득과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4억 전체에 대해서 초과누진세를 적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4분의 1씩 그 각각 상속 재산 가져간 비율만큼씩 각자 부담하겠다라고 이렇게 세금 계산하는 걸 유산과세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취득과세형이 더 세금이 적잖아요. 이 취득과세형을 따르고 있는 세금이 증여세예요. 증여세.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는 증여세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증여자가 수증자들한테 이렇게 1억씩 주게 되면 그 1억씩 준 금액에 대해서 각각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세금을 과세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취득과세형이라고 한다고요. 취득과세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유산과세형이라고 하는 거는, 유산과세형은 이제 상속세가 따르는 과세 구조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자가 이제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이 이렇게 A, B, C, D한테
A, B, C는 이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되겠죠. (1억씩)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받아갔는데, 근데 과세는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4억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 얼마 나오는 거고, 7천만 원 나오는 거고, 7천만 원을 얘네들이 4분의 1씩 얘네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씩 내는 거니까 이게 1,750만 원씩 내는 거죠. 각각. 그러면은 7천만 원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이게 1,750만 원씩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유산과세요. 요거를 우리가 유산과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산과세형. 그러니까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는 거고, 또는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그러니까 취득이란 말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얘를 유산 취득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과세하는 거예요. 취득과세형을 유산 취득형이라고도 해요. 표현은. 아무튼 취득이란 말이 들어가면 저희 증여세, 저렇게 증여세처럼 받은 사람 쪽에서. 그러니까 증여세는요, 취득과세형은 누가 중요하냐면 이쪽에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증여세가 이걸 따르잖아요. 증여세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수중자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세금도 어디다 내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수중자 관할 세무서한테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포인트예요. 그런데 유산과세형은 누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렇죠. 세금은 얘네들이 내지만 그 세금을 어디다 낼 거냐? 피상속인, 얘가 중요한 거예요. 유산과세형. 그러니까 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얘네들이 내는 거예요. 얘가 중요하니까. 유산과세형은 얘가 포인트예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원칙적으로 어디다 내는 거고요? 피상속인의 주소지에다 내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걸 얘네들이 내는 거죠. 이렇게. 대신에 공동상속인이잖아요. 이렇게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요, 공동상속인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얘네들이 연대에서 납세 의무, 연대납세 의무 아시죠? 얘네들이 이만큼 내야 되는데 누구든지 간에 전체 세금 7천만 원을 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7천만 원 전부 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제 구상권 행사해가지고 받아가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D가 영리법인이라면, 만약에 얘가 영리법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요 세 개만, 영리법인이라면 요 세 개만 연대납세금을 지는 거고요. 그리고 영리법인이라면 영리법인이 내야 될 이 상속세는 아까 말했잖아요. 면제가 된다니까요. 왜냐면 얘네들은 뭐를 낼 거니까? 법인세를 낼 거니까. 그렇죠. 1억 자산수익을 입금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낼 거기 때문에 얘한테 분배되는 요거는 상속세가 면제가 돼요. 만약에 얘가 누구라면, 얘가 영리법인이라면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럼 얘는 면제됐으니까 빼고 얘네들만 연대납세금을 지는 거예요. ABC가.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나온 김에 상속세 납세 의무 6번을 먼저 볼게요. 5-4페이지에. 자, 여기 영리법인이라고 했으니까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이 영리법인은 이걸 안 내는 거잖아요. 상속세를. 얘를 안 내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법인세를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까지 되잖아요. 10에서 50%. 근데 법인세를 내면 법인세는 세율이 더 낮죠. 지금 현재는 올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9%에서 24%, 1%씩 다운돼가지고요. 9%에서 최대 24%까지. 그러면 얘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만약 상속세가 부과가 된다면 10에서 50%의 5단계 추가 누수세로 과세가 됐을 텐데, 얘는 지금 영리법인이니까 이 상속세를 면제하고 무슨 세를 내는 거죠? 법인세를 내니까 더 낮은 세금을 법인세로 내고 끝내거든요. 그랬더니 머리를 쓰는 거야. 상속인인데 여기 어떤 D법인에 자기가 지배주 준 거지. D법인에 상속인이 자기가 실제로 상속받는 건 1억밖에 안 하고요. 대신에 자기가 영리법인 있잖아요. 여기에 지분을 40%를 갖고 있는 주주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버지가 유증하게 만드는 거지. 어차피 여기다 유증하면 그 자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세금은 어떻게? 법인세 더 적게 내면서. 잔머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 100% 지분을 갖고 있어. 근데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영리법인 하나 만들어 버리면
상속세가 아니라 뭘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니까. 훨씬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잔머리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영리법인이면 원래 상속세를 면제시켜 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 영리법인의 주주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상속인과 또는 상속인의 아들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또 만약에 이 영리법인인데 이 영리법인의 누가? 영리법인의 D의 주주 중에 갑에 누가 있는 겁니까? 상속인 및 그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속인 및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다면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잔머리 굴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 세금 다시 낼 수 있어. 어떻게 내는 거냐면 너 상속인 너는 네가 이 영리법인의 주주야? 그러면 영리법인한테 원래 면제시켜줬던 상속세 있잖아요. 면제시켜줬던 상속세 1,750만 원이죠 지금? 얘한테 면제시켜줬던 상속세 그 1,750만 원 거기다 빼기 얘가 낸 법인세를 빼는 거예요. 자, 얘가 낸 법인세는 1억이 입금이니까 1억에다가 법인세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이게 법인세 세율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초과누리세 구조니까 몇 퍼센트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증세법에서는 이거를 10%로 그냥 가정해 버렸어요. 그 1억에 대해서 10% 곱한 금액만큼 상속재산에 대한 무슨 세라고 가정해 버리는 겁니까? 상속재산에 대한 법인세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덜 낸 거죠? 원래 상속세 하면 1,750만 원 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 법인세로 가정을 해버리면 1,000만 원밖에 안 낸 거니까 750만 원의 세금을 덜 냈잖아요. 만약에 얘가 상속인이 그냥 이 자산을 상속을 받아버리면 1,750만 원 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법인이 상속받게 해가지고 상속세를 면제받고서 법인세를 냈단 말이죠. 아예 법인세 세율을 몇 퍼센트로 정해버렸어요. 그냥 10%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1,750만 원 면제되고 1,000만 원 내는 거니까 750만 원만큼의 상속세가 회피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의 지분율 곱하기 너 100%야 그러면 그거 다 내고 네 지분율이 만약에 얘가 지분율이 40%야? 그럼 그 덜 낸 그 상속세에 너의 뭐를 곱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그 영리법인의 주주 중에 상속인과 직계 비속이 있다면 니네들이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기 상속인별 납세 의무의 원칙과 예외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 용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 상속인과 그 직계 비속이 있다면 다음의 금액을 다시 상속인과 그 직계 비속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죠?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 나오는 거예요? 750만 원에 40%니까 300만 원. 이거를 다시 상속인과 직계 비속이 300만 원에 대해서 상속세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여기 면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다가 법인세 낸 금액을 뺀 남은 금액만큼을 덜 낸 거잖아요. 법인세를 냈으니까 그 덜 낸 금액에 법인세를 근데 아예 가정해 버렸어요. 실제 법인세가 아니죠. 법인세율을 몇 퍼센트로 가정해 버린 겁니까? 10%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걔를 뺀 나머지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그 상속인과 직계 비속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얘가 영리법인이면은 면제되고 얘네들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고 했잖아요. 그 연대납세 의무는 한도가 있는 거죠. 당연히 연대납세 의무는 얘네들이 상속받은 자산에서 만약 부채도 상속받았다면 상속받은 자산에서 상속받은 부채를 빼고 상속세를 뺀 나머지 금액 그거를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연대납세 의무는 한도가 있는데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 상속받을 재산은 상속 자산에서 뭘 빼는 거예요? 상속받은 자산에서 상속받은 부채를 빼고 그리고 상속세를 빼면 됩니다. 이게 상속받을 재산인데 그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연대납세 의무는 한도가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5번에 이 상속세는 얘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피상속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자인데 이게 피상속인이 거주자냐 비거주냐 그러니까 사망한 자인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 내에 있는 상속재산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납세물을 집니다. 국내외 상속재산에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상속세 납세물을 지는 거고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야. 사망한 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납세물을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내에 있는 그 사망한 그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납세물을 진다. 그 다음에 거기 관할관청도 얘기했죠? 유산과세형이니까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어디가 관할관청이라고요? 피상속인의 주소지. 그게 상속 개시지예요. 피상속인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그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장이 관할관청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얘가 중요하니까 유산과세형은 소득세는 얘가 중요하니까 얘의 주소지가 관할관청이 된다. 예외적으로 상속 개시지가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 수지지 관할 세무장이 관할관청이 되는 거고요. 상속 재산이 둘 이상이 있다면 그렇죠. 그럼 주된 재산을 소지하는 주된 재산의 수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장이 관할관청이 된다. 아무튼 원칙은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관할 세무장이 된다는 거, 관할관청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말문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고 상속세 계산 구조 한번 잠깐 보고 쉬었다가 또 연결해서 볼게요. 자, 상속세 계산 구조는 일단 제일 먼저 상속세 계산 구조는 총 상속 재산 가액을 구합니다. 총 상속 재산 가액을 구해요. 총 상속 재산 가액은 말 그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거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상속 재산 가액이라고 하거든요. 상속 재산 가액은 당연히 총 상속 재산 가액이 되죠.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지고 있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곧 들어올 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회사 다니는 중에 돌아가신 거야. 그럼 퇴직금 맞죠.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돌아가시면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돌아가실 때에 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곧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남는 재산이 되잖아요. 걔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걔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금방 얘기했던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인한테 돌아오는 재산을 그를 의제 상속재산가액이라고 그래요. 보험금이나 퇴직금이나 신탁재산 이런 것들을 의제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의제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말이 없으면 얘를 포함해 가지고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정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해서 분명 돌아가실 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닌데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가지고 있던 100억짜리 건물을 팔아버린 거야. 그럼 팔아버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딘가에 묻어놨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만약에 입증을 못하면 그 100억의 돈을 어디다 썼는지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그거는 네가 아버지가 몰래 너한테 상속한 재산으로 추정하겠다. 추정한다는 거니까 내가 입증만 하면은 상속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용도만 입증하면 상속재산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용도를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그런 추정 상속재산가액이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어떻게 계산할 건지 볼 건데 얘까지 포함한 게 뭐냐면 총 상속재산가액이 돼요. 그럼 총 상속재산가액 이게 이제 딱 돌아가실 때 있었던 재산,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재산, 그리고 돌아가기 직전에 팔아가지고 숨겨놓은 재산 그런 것들이 총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상속 개시일 전에 몇 달 전에 딸한테 증여를 미리 한 게 사전 증여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날 돌아가셨는데 어차피 이때 자산 만약에 사전 증여 안 하면 자산이 지금 1,000억이거든. 그러면 초과누진세가 적용되는 거니까 1,000억이니까 높은 세로 과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누진세를 회피하려고 미리미리 막 증여를 하는 거야. 증여하게 되면 그때마다 또 초과누진세로 취득과세형이니까 받은 자산에 대해서만 초과누진세를 적용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누진세 회피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상속 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에 증여한 것들은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때 증여세 낸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여세 공제점 빼는 겁니다.
사전에 증여했던 것들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한꺼번에 과세해야 되는 거예요. 증여지상가액. 사전에 증여한 금액 전부 다 합산한다. 어렵지 않아요. 증여지상가액 합산은 이것도 이제 기간 얘기할 거고요. 주의할 점이 좀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아무튼 초과 누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증여한 금액 전부 다 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여 얘네들 중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약속한 게 있다면 비과세,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얘네들은 과세 가액으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비과세랑 과세가액 불산입이랑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건데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고요. 과세가액 불산입은 과세 가액에서 빼겠다는 의미라서 그냥 결국에는 같은 의미예요. 과세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산만 100억인데 알고 보니 부채가 80억이야. 빼줘야죠. 그죠? 그리고 과세가액 공제액이라고 해가지고요. 3개 빼는 게 있어요. 채무, 부채 빼주는 거죠. 아버지가 자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부채도 엄청 많네. 그럼 걔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남겨준 순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해야 되는 거니까 채무 빼주고요. 아버지가 전기료 내야 되는데 전기료 안 낸 거야. 가스료 전기료 안 낸 거네. 그럼 그거 내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아버지가 냈었어야 될 공과금 내야 되는 거니까 공과금 이런 것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 발생한 거. 이 세 가지를 과세가액 공제액이라고 해요.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자세하게 또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뺀 금액 이거를 상속세 과세가액이라 그래요. 시험 문제에 얘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1차 시험. 2차 시험도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1차 때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상속세 과세가액은 얼마냐. 요 내용만 좀 정리하시면은 요거 나왔을 땐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상속세 과세가액까지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이거 이제 좀만 공부하면 얘는 맞출 수 있어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나오길 기도하세요. 오늘 몇 문제 풀어볼 건데 나중에 요거 나올만 해요. 상속세 과세가액 얘는 나올만 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바로 세를 곱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라고 해요. 상속공제는 인적공제, 뭐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거나 막 이러면 더 많이 공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적공제가 있고요. 물적공제 해주고 물적공제가 있어요. 인적공제, 물적공제가 뭔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런 거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상속재산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가를 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감정평가 수수료 발생하잖아요.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그래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것까지 뺀 금액을 이제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러면 상속공제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좀 알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게 나와요. 1차 때는. 근데 웬만하면은 잘 안 나와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10문제 중에서 얘가 한 8.5문제, 85%,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한 15% 계산 문제로. 아무튼 이거를 상속세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여기 과세 표준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초과준세를 곱해 가지고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죠.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상속공제 어떻게 되고 감정평가 수수료공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온 이 과세 표준 있잖아요. 이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그러면 아예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걔를 과세 최저한이라 그래요. 상속세도 과세 최저한 규정이 있어요. 과표가 얼마 미만이면요? 50만 원 미만이면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과세 안 해요. 과세 최저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아예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이상이 돼야 이제 세율 곱해서 산출세 구하는 거고요. 산출세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빼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부터 잠깐 볼게요. 산출세. 예, 산출세 이렇게 해서 산출세를 구했는데 만약에 갑이란 자가 사망을 했는데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는데 유언으로 손자한테 자산을 남긴 거야. 손자한테. 그걸 세대 생략 상속이라고 하거든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손자한테 간 게 아니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넘겨가지고 손자한테 세대를 생략하고 손자한테 상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들한테 한번 갔다가 아들한테 또 손자한테 갔다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순서대로. 그러면 상속세를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또 내고 해야 되는데 한 번을 내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대를 생략하고 아들이 있는데도 생략하고 손자한테 이렇게 유언을 통해 가지고 유언을 통해서 주는 거는 법정 상속과 관계없이 유언을 통해서는 아무한테나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언을 통해 가지고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너뛰고 손자한테 유증을 한다면 그러면 세대 생략에 따른 가산액을 더 추가합니다. 세대 생략 가산액이라고 해서 보면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볼 텐데 상속세액의 30%를 할증해요. 세대 생략 가산액은 아들이 있는데도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한테 유언으로 자산을 남겼을 때는 산출세액의 30% 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40%를 할증합니다. 이거에 30%나 40%를 할증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더한 금액을 우리가 산출세액 합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산출세액 합계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세대생략 가산액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산 구조가 이래요. 계산 구조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이제 볼 건데 계산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산출세액 했으면 여기서 이제 세액 공제 뭐 이런 것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액 공제를 빼는데 문화재 등에 대한 징수 유예세액이 있고요. 이게 뭔지도 공부할 겁니다. 뭔가 지금 내긴 내야 되는데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내게 하겠다는 거지. 징수 유예세액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의 세액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뭘 잘못해서 내는 가산세가 있고 그렇죠? 여기까지 금액이 이제 신고납부세액이 되는 거고요. 요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뭐 분납 신청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할 수 있고 그렇죠? 또 2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분납, 연부연납, 물납에 대한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쭉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 쭉 하게 되면 빼고 남은 금액을 차감 납부세액으로 또 이제 내면 되는 겁니다. 요것들은 이제 말문제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다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세액공제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는데 수업 목적상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수업 목적상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까 여기 사전에 증여한 거 증여유상가액은 초과유세 구조를 회피하기 위해서 얘가 미리 사전에 증여한 거는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유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럼 사전에 증여한 거에 대해서 뭐를 냈겠어요? 그때 당시에 증여세를 냈겠죠. 그러면 그 증여세 낸 금액을 여기서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증여세액공제. 그러니까 여기 사전 증여해가지고 합산된 금액에 대한 증여세예요. 그거를 기납부세액처럼 해가지고 증여세액공제로 이렇게 빼는 거고요.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원래 상증세는 정부부가 제도인데 상증세,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부가 제도인데 국기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정부부가 제도인데 얘네들은 상속이나 증여, 부의 부상 이전에 대해서 국가에서 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제발 좀 신고 좀 해줘. 내가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조사 좀 들어갈게. 그래가지고 협력 의무를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혜택 주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납부 안 해도 돼요. 신고만 하면 산출세액 합계 금액에서 징수유예세액 빼고 나머지 세액 공제 다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예전에는 10%나 해줬는데 5% 줄었다가 지금은 3%. 얼마 안 되죠. 예전에 10%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납부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과세관청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만 하면 3% 해줄게. 돈 없어서 납부 아직 안 해도 돼. 신고만 하더라도 3% 세액공제 해줄게. 된 겁니다. 신고세액공제. 딱 요 정도 틀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나씩 내용을 이제 볼 겁니다. 하나씩 내용 볼 거고요. 기본적인 틀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좀 있지만 추가로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하고 증여상가액에 대한 얘기도 하고 비과세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보고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보고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잠시 쉬었다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